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진 부부와 부모 자식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의 애청자이기도 한데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 제 가정사도 만만치 않게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현재 저는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떳떳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정도의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못 말리는 문제아였습니다. 저의 방황은 꽤 이른 나이에 시작되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 날 저는 어떤 이상한 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저에게 별 관심 없으셨고 하루 종일 누군가와 통화하기 바쁘셨죠.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으로는 냉장고에 조금 남은 반찬들과 냉동된 밥을 돌려 먹었고 옆집 친구네에서 한참을 놀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따금씩 밤마다 마시러 나가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죠. 하지만 그 다음날 왜인지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들어온 아버지는 저를 앉혀두고는 이제 엄마랑 같이 안 살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별 감흥 없이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를 가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니, 보내려고 했습니다. 제 방황의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학교에 등교해보니 친구들이 저를 두고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그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듣게 된 친구들의 대화의 주 내용은 집을 나간 저희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어요. 친구들은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나 친구들이나 고작 9살 배기 꼬맹이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뱉은 말들은 아마 친구들의 집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겠죠. 저희 동네는 꽤 작은 크기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는 것과 제가 알지 못하는 어른들의 사정을 친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개의치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쟤네 엄마 큰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 거래. 지금쯤 교도소에서 콩밥 먹고 있을 거라던데? 아니야, 내가 들었는데 아파서 죽은 거랬어. 야, 아니야. 쟤네 엄마 다른 아저씨랑 살라고 몰래 도망간 거래. 어린 나이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뱉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다고 상처를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아이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었고 세상 모든 것에 불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 깨우친 후에는 아버지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가 집을 나간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게 맞았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통보식으로 이혼을 요구받으셨고 이미 집까지 나간 어머니를 붙잡을 순 없다고 하셨죠. 아무튼 작은 동네에서 엄마의 외도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저는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더라 라는 편견까지 얻으며 성장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따돌리는 친구들과 저를 무시하던 동네 어른들에게 더 강하게 대했죠. 저의 그런 행동이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주 나중의 일입니다. 전 저를 가지고 뒷말을 하는 것 같은 친구가 보이면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했고 이런 행동은 죄 없는 친구를 다치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시내에 나가서 동네 어른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면 장사하는 집에 가판대를 엎어버리기도 했죠. 저의 도를 넘는 행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에게 달렸던 엄마가 바람나서 집 나간 애라는 꼬리표는 사라지고 금수만도 못한 버릇없는 계집아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서 바람난 엄마의 흔적이 사라진다는 건 나름 괜찮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우악스러운 행동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고 저는 일명 동네 깡패로 소문이 나 있었죠. 파출소도 내 집 드나들듯 다녔어요.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님들이 제 아버지의 번호를 외우고 계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이쯤 되니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저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분이세요.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성실한 분이시죠. 아버지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못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저 사랑받아본 적 없어서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인 분이십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렸고 어머니의 사랑마저 받아본 적 없었던 제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리가 없었죠. 저는 사고를 쳐서 파출소에 잡혀있는 저를 데리러 온 아버지에게 발길질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자식으로서 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그만해라. 라는 말만 하실 뿐이었죠. 차라리 아버지가 윽박 지르시거나 화라도 내시면 좋겠는데 제 눈에는 아버지가 답답해 보이기만 했고 저의 마음속 응어리는 풀어지지 않은 채 그렇게 쌓여만 갔습니다. 무엇을 향한 분노인지도 모른 채 세상을 향한 원망만 쏟아내던 저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입학한 고등학교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인구 규모도 크고 학군도 잘 잡혀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멋모르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볼 생각은 못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대장질을 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를 따르던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연락이 안 되더니 입학 후엔 제 연락을 비롯해 제 부름마저도 무시하더군요. 그 이유를 묻는 제게 아이들은 우리도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순 없지. 그동안 우리가 너를 따르긴 했는데 이제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라고 믿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배신을 당했다고 여긴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한바탕 주먹질을 하고 다른 무리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동네도 커졌고 학군도 좋은 곳이었지만 문제 있는 아이들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무리에 속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동네 대장 노릇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일진이라고 하는 무리에 겨우 속해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우정, 친구 간의 애정, 그런 것은 바란 적도 없고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와 같은 무리에 속해 있는 아이들 모두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함께 모여 무리를 이루고 다른 학생들 위해 군림하는 우월감이 그들과 저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입학 후 1년이라는 세월을 선배들의 심부름과 동급생 중 서열이 높은 아이의 시종 역할로 채워 넣었습니다. 물론 제 힘으로만 되지 않는 일은 다른 동급생들을 시키기도 했죠. 참,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과거네요.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던 제가 새 인생을 살게 된 건 나영이와의 만남 덕분입니다. 나영이는 2학년 1학기 첫날 서울에서 저희 반으로 전학 온 아이였어요. 교탁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나영이는 당차고 떳떳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나영이의 모습이 부러웠나 봐요. 저는 나영이의 뒷자리에 앉아 나영이의 어깨를 연필로 꾹꾹 누르며 야, 서울에서 왔다고 너무 기고만장한 거 아니야? 처음 온 날이면 고개 숙이고 분위기부터 살펴야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다른 애들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나영이는 달랐습니다. 나영이는 자신의 어깨를 꾹꾹 누르고 있는 제 연필 지우개 부분을 덥석 잡고 고개를 돌리더니 제 명찰을 흘낏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황유정,
이름은 예쁜데 말하는 꼬락서니는 영. 이 말을 끝으로 잡고 있던 연필을 밀치듯 놓은 나영이는 저에게 언제 그렇게 차가운 말을 했냐는 듯 다른 아이들과 하하호호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잘못 건드렸다. 라고요. 유정이는 얼굴도 예쁜데다가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였어요. 전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기존 학생들 사이에 섞여들었죠. 게다가 공부도 잘해서 선생님들의 예쁨을 받았습니다. 팔방미인, 딱 유정이에게 어울리는 말이네요. 저는 그런 유정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유정이에게 짓궂은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이는 그런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유정이에 대한 앙심을 키워가던 중 제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저와 어울렸던 무리의 한 아이가 어디선가 듣고 온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는 것이에요. 야, 니네 엄마 바람나서 집 나갔다며? 분명 저를 조롱하는 말투와 태도였습니다. 이에 저는 그만하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지만 그 아이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얼마나 남자가 좋으면 지 새끼도 버리고 집을 나가? 여자가 애를 낳으면 모성애라는 게 생긴다는데 너네 엄마는 그딴 것도 없었나 보다. 이후에는 주변 아이들마저 이런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한테 미쳐도 그렇지 보통 자기 자식은 데려가지 않냐? 야, 네 인생도 진짜 불쌍하다. 불쌍하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어디 한번 당해보라는 고약한 심보가 그대로 느껴지는 말투였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들으면서 자라온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아 하는 제가 꼴보기 싫었던 그 아이가 최후의 수단으로 제 아버지를 들먹였기 때문이죠. 아, 알만하네. 얘 지금 아빠랑 둘이 산다고 하지 않았어? 이 정도면 니네 아빠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내 패는 남편, 자식 패는 아빠. 뭐 그런 막장 가족들 있잖아. 아, 아니지. 돈을 못 벌었었나? 그래서 못 견디고 집 나간 거 아니야?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의 아버지를 들먹이며 자기네들끼리 깔깔거리는 일진 무리들을 보며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순간 제 뒤에서 앙칼진 유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미친년들이! 유정이의 고함을 들은 다른 아이들은 뭐 하냐는 듯 유정이를 노려보았고 이후에는 온갖 욕설이 섞인 개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유정이 같은 모범생이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며 상대 아이들과 싸울 뿐이었죠. 교실에서 있었던 싸움은 선생님들의 개입으로 일단락되었고 각자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고 교내 봉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실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었는데 유정이가 워낙 선생님들의 신임을 받고 있던 학생이다 보니 가볍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일진 무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왕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소속감만으로 학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점차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나가지 않았던 날, 저는 동네에서 우연히 유정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인데 유정이가 동네에 있다니 의아했죠. 유정이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오나영! 하지만 저는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유정이를 피해 도망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유정이는 도망치는 저를 너무나 손쉽게 따라잡았습니다. 뭐야, 왜 도망을 가? 사람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학교 밖에서 보니까 얼마나 반갑냐. 그나저나 너도 이 동네 사는 줄은 몰랐네. 너 왜 요즘 학교 안 와? 저번에 애들이랑 싸운 것 때문에 그래? 야, 걱정하지 말고 학교 와. 내가 있잖아. 유정이는 할 말이 많았는지 저를 옆에 앉혀두고 온갖 이야기를 꺼내두었습니다. 첫 만남 때 제가 유정이에게 한 말이나
그동안 제가 유정이를 못살게 굴었던 건 모두 잊은 것처럼 말이죠. 나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던 저는 유정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론 곱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너 내가 불쌍해서 이래? 친구들이랑 한바탕 하고 그러고 나서 왕따 된 게 불쌍해서 이러지? 너가 이런다고 내가 고마워할 것 같아? 제 말을 들은 유정이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제 등짝을 한 대 후려치고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말 얄밉게 한다. 누가 너 불쌍해서 그런데? 같은 반 친구를 밖에서 만났는데 반가워서 인사한 거지. 저는 유정이의 말에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대하는 유정이의 태도가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유정이 앞에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이는 그런 제 뒤를 얼른 따라잡았어요. 결국 저는 유정이와 함께 동네 인근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아, 엄마가 병원에 가셔야 해서. 어디 아프셔? 응, 몸이 좀 약하셔. 평소엔 주말마다 나랑 병원을 같이 가시는데 이번엔 좀 급하게 검사를 해야 해서 내가 학교를 뺐지 뭐. 그, 너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갈 거라고 하던데 출석,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잖아. 지금 당장 보호자가 있어야 검사를 할 수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를 가냐?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이 대화에서 유정이에게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 그리고 몸이 약한 유정이의 어머니는 의탁할 곳이 없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이는 이런 자신의 상황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엄마는 지금 집에서 쉬고 계셔. 잠기가 워낙 밝으신 분이라 편하게 못 주무실까봐 잠깐 나와 있는 거고. 아,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엄마 깰 때쯤 저녁 만들어 두려고. 유정이는 저에게 이렇게 만나서 반가웠다는 인사를 건넸고 꼭 학교에서 다시 보자는 말을 남기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크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지난번 학교에서 한바탕 했던 그 무리더라고요. 야, 너네 사이 안 좋은 것 같더니 이제 보니 사이 좋다? 낄낄거리며 웃는 녀석들의 모습을 보니 속이 다시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처럼 또다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저와 유정이는 모른 척 곁을 지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부모 없는 애들끼리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건가? 라는 말이 들렸고 이번엔 제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정이는 과하게 흥분한 저를 말렸지만 이미 한 차례 마음에 앙금이 있는 상태의 저는 쉽게 진정할 수 없었어요. 결국 싸움은 꽤 크게 났었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저와 유정이 그리고 다른 일진 무리들은 경찰서로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여고생들이 패싸움이야, 패싸움은. 그리고 6명이서 2명이랑 싸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희는? 내가 진짜 별거를 다 본다. 경찰 아저씨의 잔소리는 모든 아이들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양측의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까지 모두 동원되고 나서야 경찰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저와 유정이는 어두워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되었어요. 불편한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는 어른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저와 유정이는 잠시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잠자코 유정이와 나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유정이었어요. 유정이는 또다시 제 등을 소리나게 때리더니 야,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별일을 다 겪어본다 라며 웃어댔죠. 저는 유정이를 미친 건가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유정이는 웃음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웃음기를 띤 채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이제 알겠지만 나는 아빠가 없어. 재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거든. 내가 아주 아기일 때부터 몸이 아프셨던지라 나는 아빠가 살아계실 때도 아빠 없는 애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 아빠 가족들은 내가 아빠 잡아먹고 태어난 딸년이라고 못살게 굴기도 했고. 저는 조용히 유정이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학교에서 너 대신 화를 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나는 네가 그 기집애들한테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이 꼭 나 같은 거에 화가 났어. 너
옛날부터 엄마 없는 애 소리 자주 들었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익숙해진 거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저에게 유정이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거 너무 참지 마. 참고로 이건 우리 엄마가 해준 말이다. 그런 말 듣고 상처받을 바에야 주먹 다짐이라도 하라는 거지. 유정이의 말은 저에게 꽤나 위로가 되었지만 저는 유정이와 저의 다른 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엄마랑 사이가 되게 좋은가 보네. 이 말을 들은 유정이는 아차 싶은 표정이었어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던 유정이는 한참 가라앉은 목소리로 또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아니, 나 엄마랑 사이 별로 안 좋아. 그냥 좋아지려고 아직도 노력하는 중이야. 엄마를 끔찍하게도 생각하는 것 같았던 유정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저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맨날 바빴어. 일을 하느라 바빴던 것도 아니었고 아빠 간병하느라 바빴던 거였지. 내가 조금 큰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반 이상을 아빠 병실에서 보내시더라고. 나는 그게 왜 그렇게 못마땅했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나는 아빠 없는 애 소리를 듣고 친가 쪽 사람들한테 구박받는 게 엄마가 내 옆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저는 유정이가 겪었던 상황이 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며 유정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티를 내진 않았어. 착한 딸내미 노릇을 했던 거지.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젠간 아빠가 건강을 회복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어. 솔직히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간병을 하는데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 유정이는 괜히 발에 치이는 돌멩이를 발로 툭툭 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죽었어. 그리고 아빠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엄마는 쓰러졌고, 엄마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린 건지 엄마가 쓰러지자마자 아빠 형제들은 아빠의 조금 남아있던 재산까지 털어가더라.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아는 것도 없고 도움받을 만한 어른도 없었으니까. 진짜 온몸이 부들부들 거릴 정도로 화가 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 저는 잠자코 유정이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무진장 끔찍해. 근데 그 끔찍한 감정이 나한테 알려준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고 묻는 제 눈빛에 유정이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내일 사람한테 내야 하는 거다. 그리고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게 똑똑한 어른이 되자. 내가 화낼 대상은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 아빠도 아니었지. 아빠는 원치 않게 아팠을 뿐이었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너무 사랑했을 뿐인 거야. 나쁜 건 아빠가 죽길 바랬다는 듯이 행동한 아빠의 가족들이었던 거고. 그래서 난 엄마를 미워하는 것을 멈추기로 했어. 그리고 화를 낼 사람한테 내기로 했지. 너를 도와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럼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야? 야, 당연하지. 아빠 재산은 그렇게 털렸고 엄마도 가진 거 하나 없고 내가 뭘로 성공할 수 있겠냐? 가진 건 머리뿐인데 이거라도 열심히 굴려야지. 유정이의 말을 들은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한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온 세상을 적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유정이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엄마한테 화내는 걸 멈추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네 아빠 이제 진짜 죽었다며? 라고 나를 놀리는 애들이 있는 걸 보고 그 애들 집까지 쫓아가서 걔네들 엄마랑 엄청나게 싸우시더라.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잖아. 근데 그때 우리 엄마 몸이 안 좋아서 약을 한 봉지씩 달고 살았었거든. 약 때문에 온몸이 퉁퉁 부어 있으면서도 우리 딸한테 사과시키세요 라고 소리 지르시더라고. 그리고 나와서는 저런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너도 한 소리 해 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솔직히 좀 감동이었어.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에게 유정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너희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 너가 한꺼풀 걷어내서 보면 새롭게 보이는 너네 아버지의 모습이 있을 거야. 이 말을 끝으로 유정이는 엉덩이를 털어내며 일어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사람들이 없도록 변호사가 될 거야. 너는? 부끄럽게도 저는 유정이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만히 앉아있는 저에게 유정이는 없으면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일어나. 너네 아버지 나오신다.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이끌었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꽤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뒤바뀐 날이었어요.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손에서 놓았던 책을 다시 잡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놓은 공부를 따라가는 게 정말 쉽진 않았지만 다행히 공부머리가 없는 건 아니었던 터라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던 시점에는 중학교 진도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정이의 도움이 컸죠. 저는 매일매일 유정이와 함께 공부를 하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경찰서에서 한 번 만났던 경험이 있던 저희 아버지와 유정이의 어머니도 저희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당연히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유정이의 말대로 저도 모르게 생긴 아버지에 대한 선입견을 덜어내니 아버지의 애정과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졸업했을 때 유정이는 본인이 원했던 서울의 한 대학에 법학과로 입학하게 되었고 저는 1년 재수 끝에 유정이와 같은 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자취를 시작한 저와 유정이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집에 홀로 남은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었죠. 특히 유정이의 걱정은 더 컸습니다. 유정이 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었거든요. 결국 저와 유정이는 두 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일밖에 모르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친구와의 시간이 필요한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본가로 향해서 두 분이 만날 만한 자리를 마련해드렸고 그렇게 한 학기가 흐르고 나니 저희 없이도 두 분은 매우 각별한 사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두 분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을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나영아, 우리 엄마랑 너네 아빠 뭔가 이상하지? 너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서로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한데 서로 뭔가 눈치 보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듯한 느낌? 저와 유정이는 서로의 어머니, 아버지가 인연을 맺는 것에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환영하는 쪽이었죠.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눈치만 보고 마음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유정이네 아줌마한테 관심 있어? 저는 처음으로 무뚝뚝한 아버지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이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에게 뭐야, 진짜 뭐 있나 보네? 뭐야, 진짜 관심 있어? 이거 아줌마도 아셔? 라고 물었죠. 자식한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며 우물쭈물하는 아버지에게 저는 이제 다 큰 자식인데 무슨 상관이냐. 나는 아줌마랑 아빠랑 잘 되는 거 완전 환영이다라고 대답했고 아버지로부터 유정이네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다는 확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음을 여러 번 표현했지만 유정이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대답을 회피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 없었던 양 행동하신다고 했죠. 확실히 이상하네. 유정이네 아줌마가 그러실 분은 아닌데. 이거 누가 봐도 어장관리잖아. 어장관리? 요즘 애들이 쓰는 그런 말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유정이에게 알렸고 유정이도 이상하다는 듯한 반응을 하며 자신의 어머니와 이야기해보겠다고 알렸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아주머니의 이상했던 행동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랑 대화해봤어? 얘기해봤는데 우리 엄마도 아저씨한테 관심 있는 건 맞더라고. 야, 잘됐네. 지금 당장이라도 두 분이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우리 엄마 입장도 좀 이해가 돼. 유정이가 이야기해준 아주머니 입장은 가슴 아프면서도 수긍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신 거 알지? 그치, 알지. 물론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셨지만 언제 또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고? 그치. 나도 알고 우리 아빠도 알지. 유정이의 어머니는 왜 나영이의 아버지한테 마음이 있으면서도 만나지 않는 거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너희 나이라면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엄마 나이가 되면 그게 안 돼. 내가 이 나이 먹고 20대의 너희처럼 연애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니. 누군가와 가볍게 데이트도 해보고 만났다가 아닌 것 같으면 헤어지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일이 됐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어요. 저와 유정이가 보기에 두 분의 마음은 꽤 깊어 보였거든요. 그게 정말 다야? 나이가 있으시니까 새로운 만남이 부담스럽다는 거? 휴, 그게... 유정이는 무거운 표정으로 어머니가 하신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몸이 아픈 거 그걸로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 아픈 사람 곁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몰랐더라면 염치불구하고 나영이네 아버지 만나봤을 것 같아. 그런데 엄마는 너무 잘 알잖아. 아픈 사람 옆에 남아있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결국 유정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이 저희 아버지에게 민폐가 될까봐 걱정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게다가 엄마는 아빠 간병을 하다가 병을 얻었으니까 너희 아버지도 혹시 그렇게 되실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들었는데 저희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희는 두 분을 이어드리는 걸 포기하고 두 분이 그저 좋은 친구로라도 남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유정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상황을 아시는 눈치였죠. 그런데 이런 두 분의 관계를 뒤집을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유정이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종강의 기쁨을 만끽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정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은 유정이의 표정은 급격하게 굳어지더니 이내 전화를 끊은 유정이는 곧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영아, 어떡해. 우리 엄마 쓰러졌대. 저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유정이를 이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정이의 어머니가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일상으로 복귀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되고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며 몸을 안정시키고 이식자를 찾아서 이식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식 1순위로는 당연히 유정이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정이는 간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정이의 간이 이식할 만한 수준의 크기가 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간을 어머니에게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정이는 엉엉 울며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엄마 옆에 있었다면 엄마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런 유정이를 아무 말 없이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검사를 실시했지만 간이식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의외의 곳에서 이식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였죠. 평소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으셨던 아버지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 간 이식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렇게 유정이 어머니의 이식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와 유정이 어머니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후에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셨던 유정이의 어머니는 이식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수술을 받게 되셨죠. 유정이는 수술이 진행되는 내내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미안해. 내가 이식이 가능했으면 너희 아버지가 수술실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텐데. 괜찮아. 이식을 하겠다고 하신 건 아버지 선택이었고 너가 미안할 거 없어. 무엇보다 다른 기증자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엔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수술이 세상에 존재할 리는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유정이의 어머니한테 간이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스러움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엇겁과 같은 시간이 흐른 뒤 수술실 문이 열렸고 수술을 마친 의사와 마취해서 깨지 못한 두 분이 실려 나오셨습니다.
의사는 간 이식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자리를 떠났죠. 저와 유정이는 다리에 힘이 턱 풀리는 것을 느끼며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유정이의 어머니셨어요. 유정이의 어머니는 간 이식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간 이식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유정이는 조심스럽게 간 이식을 해준 사람의 정체를 밝혔어요. 이야기를 들은 유정이의 어머니는 놀라움과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뭐? 그 사람이 나한테 간 이식을 해줬다고? 나는 간이 너무 작아서 이식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대. 그 소식을 들은 나영이 아버지가 선뜻 나서서 간 이식 적합 검사를 해주신 거야. 그리고 일치 판정이 나오자 주저하지도 않고 수술대에 오르셨고. 이 이야기를 들은 유정의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간 이식을 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술인데. 아버지도 마취해서 깨어나셨고 저희 아버지와 유정이의 어머니는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진 후 저와 유정이는 두 분이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호의가 무기가 돼서 향미 씨를 올가맬까봐 걱정이다. 사실 나는 내가 기증했다는 사실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 라며 만남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유정이의 어머니가 간 기증 사실에 부담을 느낄까봐 걱정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생각은 꽤나 완강했고 저와 유정이는 아주머니가 만남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리고 나서야 두 분의 만남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만난 두 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와 유정이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행동력으로 무사히 부모님들의 건너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잘 지냈냐는 안부 인사로 대화를 시작한 두 분은 꽤나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와주신 것도 선생님이라는 소식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가까이 있었으니 당연한 일을 한 거죠. 한참을 머뭇거리던 유정의 어머니는 먼저 이식에 대한 말을 꺼내셨어요. 간 이식도 결심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선뜻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간호사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수술 5분 전에 이식 못하겠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시는 유정이 어머니의 모습에 아버지는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만 용기를 낸 것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나선 건 유정이었어요. 라고 대답하셨죠. 저는 저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유정이에게 아니 저 상황에서 저런 말밖에 못해? 지금 절호의 찬스인데 왜 기회를 안 잡냐고 라고 속삭이며 조용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정이는 그런 채 입을 틀어막더니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이어서 말하는 거에 집중하라는 포즈를 취했죠. 사실 수술하고 나서 향미 씨 얼굴을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한 발 빨랐네요. 아니 대체 왜? 제가 알아야 은혜를 갚죠. 무엇보다 어차피 저랑 계속 얼굴 보고 지내실 거 아닌가요? 나중에 어떻게든 알게 됐을 텐데 왜 그런 결정을? 아주머니의 대답에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마 간 이식을 한 후에 영영 아주머니의 얼굴을 안 볼 생각이셨기 때문이겠죠. 선생님, 설마. 네, 이대로 더 이상 뵙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무엇 때문에요? 속상해하는 아주머니를 두고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향미 씨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머니가 아무 대답 없이 찻잔만 바라보고 있자 아버지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향미 씨는 제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건강 문제를 꼽으셨죠.
혹시나 제 건강을 해칠까봐 만남도 미뤄왔는데 결국 제가 간이식을 해주었다는 걸 알게 되면 향미 씨가 죄책감을 느끼실까 걱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하기를 주저하는 아버지의 표정을 지켜보던 저와 유정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향미 씨가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저와의 만남을 억지로 허락할까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을 들은 아주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곧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아주머니의 모습에 아버지는 당황하셨고, 아버지가 티슈를 건네기도 전에 아주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왜,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주머니는 뒤늦게 건넨 티슈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선생님한테 마음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요. 저와 유정이는 아주머니도 아버지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할 뿐이었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표정에 당황한 건 저와 유정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는 설마 모르고 계셨어요? 라고 물으셨고,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아버지를 보며 뒤로 넘어가실 지경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주머니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것 같다는 제 짐작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죠. 아버지는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관심도 없을 뿐더러 건강 문제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관계의 진전을 위해 다른 노력을 하지 못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저를 대체 어떤 여자로 생각하신 거예요? 라고 묻는 아주머니의 물음에 아버지는 왜 안 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셨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와 유정이는 눈을 마주치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분 사이에서 저희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향미 씨는 저에게 마음이 있으신 거네요? 아버지의 질문에 아주머니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저희가 만나게 된다면 제가 향미 씨에게 간이식을 한 게 계기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아주머니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 때문에 선생님의 건강마저 안 좋아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만남을 피해왔던 건데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과 만남을 미루기만 하면 서로가 너무나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만 괜찮으시다면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을 완성하는 건 아버지 몫이었습니다. 만납시다. 향미 씨가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로맨틱한 사람도 안 되고 다정한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을 끝으로 저와 유정이는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만세를 불렀습니다. 두 분은 병원에서부터 연애를 시작하셔서 태어난 이후에도 2년 정도 만남을 이어가셨고 결국 부부의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저와 유정이는 꼭 친자매처럼 보인다는 말에 더 이상 해명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저와 유정이는 친구를 넘어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두 분은 지금도 꾸준히 병원을 함께 다니며 건강검진을 받고 계세요. 수술한 부분은 잘 자리 잡았고 이따금 받는 건강검진으로 충분히 관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희 아버지의 건강은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의 염려가 무색할 정도로 좋으십니다. 내 평생의 자랑은 내 딸과 건강이다. 라는 아버지의 농담을 이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모든 일이 잘 풀린 후 아버지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뚝뚝한 아빠 밑에서 자라느라 너가 많이 상처받았을 거라는 거. 향미 씨가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평생 몰랐을 거야. 그런 향미 씨를 알게 해준 너에게 참 고맙고 또 처음부터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단 한 번도 나한테 사과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 부녀 간의 돈독한 정은 깊은 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죠.
유정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오랜 꿈이었던 변호사가 되었고, 저는 뒤이어 졸업한 후 대기업 연구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유정이는 그동안 좋은 사람을 만나 재작년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양손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란히 입장하는 유정이의 모습이 참 예뻤는데, 아마 유정이의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며 기특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유정이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져서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저에게 시비를 거는 일진 무리들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던 유정이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니 감개가 무량하네요. 태어난 아이를 보며 몰래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놀려대던 기억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편견 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세상을 삐뚤어지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음에도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유정이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저희의 만남은 부모님의 새로운 인생으로 연결되었죠. 길게 산 인생은 아니지만 사람의 만남에는 정말 신묘한 힘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도 여러 만남을 겪으며 살아오셨을 텐데요. 그 인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